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칠순을 앞둔 노년의 한 여성입니다. 저물어가는 이 나이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나 싶으시겠죠. 젊어서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저는 이 나이쯤이면 걱정 없이 살 줄만 알았습니다. 평생 힘들게 벌어서 자식들 키워놓고 이 나이에 무슨 고민거리가 있을까 싶었죠. 그저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별 욕심 부리지 않고 여한 없이 살다가 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바람이자 목표였는데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제 자식 문제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그 무엇으로도 쉽게 끊기 힘든 일이겠죠. 그 인연을 괜시리 천륜이라 부르는 것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것인지 저는 내 배 아파서 낳아놓고도 기르면서 참 아쉬운 것도 미안한 것도 많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해주고도 뭐든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 부모일 텐데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했던 자식 속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어쩌다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이다 싶지만 그래도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러다 화병이라도 나겠다 싶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속죄를 하게 되네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제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가졌던 그 시절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서로 연고 없는 시골에서 상경하여 정말 별 고생을 다 하면서 살림을 꾸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절이야 시골에서 농사 말고는 뭐 할 게 있었나요? 그렇다고 농사 지어서 그 많은 가족 다 먹고 살기도 어렵고 시골에서는 돈 만질 기대는 별로 하지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저와 비슷한 젊은이들이 다들 대도시로 향했어요. 가족들 생활비에라도 보태려고 도시로 몰려들었던 그 많은 젊은 청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와 남편도 그렇게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모인 그 많은 젊은 청년들 중 하나였습니다. 둘 다 집안의 첫째이다 보니 서로의 책임감과 무게를 익히 알고 있었고 저희는 그런 서로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서로 이해가 깊었던 저희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죠. 이 나이 먹어서 몇십 년 전 이야기를 하려니 참 쑥스럽기도 하지만 당시에 남편과 저는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넉넉한 그런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해봤자 조촐하게 식구들과 둘러앉아 식을 올린 것이 전부였던 탓에 변변한 결혼사진 한 장이 없네요. 남의 집 살이에 세간 살림이라고 해도 한 짐 정도가 전부였던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소박하니 욕심도 별로 없었던 탓에 저희는 그저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 잘 키우는 것만이 유일하게 바라는 행복이었을 거예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싶었던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아이를 가졌습니다. 첫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집안에 장손이 태어났다는 얘기에 양가 집안 어르신들이 저를 참 대견해 하셨죠. 마땅히 한 것이 없는데도 그저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칭찬을 해주시니 덕분에 저는 제 아들이 참 자랑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듬해에 또다시 자식을 봤습니다.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둘째는 저를 쏙 닮은 딸이었으면 싶었는데 제가 자식 복이 있었는지 정말 제 바람대로 둘째는 딸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슬하에 아들, 딸 하나씩 낳은 남부럽지 않은 어미가 되었습니다. 귀한 첫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었고 예쁜 둘째 딸은 집안의 기쁨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두 아이들을 바라보며 먹지 않아도 그저 배가 불렀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겐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돈 버는 일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 돈 벌겠다고 밖에서 별소리 다 듣고 못 볼 꼴 다 보더라도 저는 아이들만 생각하면 항상 힘이 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세월을 속상한 것도 참고 아픈 것도 참으며
그렇게 견디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키워낸 귀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고만고만한 형편에 내 욕심만큼 다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자식들에게만큼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한에서는 다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늘 미안하고 애틋하기만 하네요. 그 사이 세월이 훌쩍 흘러 내 자식들이 그 시절에 내 나이만큼 자랐네요. 대체 어느 세월에 이렇게들 자라서 부모의 품을 떠났는지 그 작고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어느새 서로 배우자를 데려와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식들이 부모 품을 떠나가는 일은 부모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왠지 시원섭섭한 마음에 축하해도 모자랄 결혼식 날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었습니다. 먼저 간 딸아이 결혼식에는 너무 일찍이 엄마 품을 떠나는 것 같아 섭섭하여 울었고 다 지나 떠난 아들 결혼식에서는 그동안 장가 못 보내 마음고생한 기억에 눈물을 흘렸네요. 이유야 어찌됐던 자식들 떠나보내는 부모 심정은 시원하기도 하면서 서글픔이 동시에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큰아이와 작은아이 둘 다 무사히 결혼을 하여 각자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들 모두 출가시켜 놓고 보니 남편과 저는 그 사이 너무나 늙었더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서로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새 출발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새 노년을 바라보게 됐네요. 그렇게 아이들이 떠난 뒤로 남편과 저는 함께 노년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30여 년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보냈으니 이제는 자식들 걱정 없이 나이든 부부간에 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죠.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고생도 많았으니 그 정도 행복은 꿈꿀만 하다 싶었었어요. 그런데 제겐 그런 소박한 소망도 사치였던 모양이네요. 늘 감기 한번 앓는 일 없이 건강하던 남편이 큰 병을 얻어 그만 제 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이제서야 전에 없던 여유를 누리며 우리들만의 행복을 찾고 싶었는데 시골 고향집 가서 농사 짓고 살자던 그 말은 이제 영영 이룰 수 없게 돼버렸네요. 하루아침에 애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저는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딸아이는 내가 걱정되는지 같이 살자는 말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이 나이에 사지 멀쩡해서 자식들에게 얹혀 사는 것도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갑자기 혼자 된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는 하였지만 자식들도 모두 제 식구들 챙기기 바쁠 테니 혼자 된 제가 아이들에게 걱정거리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내색 한번 안 하고 버티고 살았습니다. 우울증인지 뭔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날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가려니 어찌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 듯 싶네요. 애들 앞에서는 자꾸 숨기고 싶고 강한 척 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드니 왠지 내가 더 어린애가 되는 것만 같았네요. 가끔은 정말 모른 채 하고 자식들 집에 얹혀 살고 싶은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내 나이 아직 60대이고 앞으로 땅에 오래 발붙이고 살려면 내가 알아서 건강 챙기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전 해본 적 없던 운동도 시작하고 주민센터에 나가서 무료 수업도 들어보고 저 혼자서 다시 삶을 이어가 보려 참 여러모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남편 없이 쓸쓸히 홀로 노년을 준비하게 됐네요. 그래도 자식들 모두 제 앞가림에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더군요. 어려서부터 뭐든 야무지게 잘 하던 둘째 아이는 직장 생활도 잘 하더니 결혼도 늦지 않게 알아서 잘 가서 벌써 아이들 다 키워놓고 다시 일도 다니고 정말 열심히 살더군요. 물론 우리 큰아들 역시도 좋은 회사 다니면서 한 집안의 가장 노릇을 잘 하고 있었고 말이에요. 사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늘 둘째보다 걱정이 되던 아이였습니다. 차별은 아니지만 아들이고 첫째라서 야무지게 잘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내딸애가 더 당차고 똑부러지는 면이 있고 아들은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도 학창시절엔 공부밖에 모르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그러던 애가 대학에 가서는 갑자기 무슨 음악을 하겠다고 용돈으로 기타며 악기며 사서 지 방에 들이더니 언젠가부터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일탈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고지식했던 애들 아빠는 당연하게도 아들의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너무 달라진 아들은 반대하는 아버지 앞에서 난생 처음 반항도 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남편을 설득시켜 보고 아들을 타일러 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낙제를 받아서 기껏 들어간 학교까지 잘릴 판인데도 아들은 무슨 생각인지 도통 반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기어이 지 아버지와 싸워 집을 나가버렸고 그 뒤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은 여전히 아들의 학비를 지원했고 저는 부업을 늘려 아들의 생활비를 붙였습니다. 차라리 그때 지 알아서 살게 내버려 뒀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후회가 막심하네요. 그래도 아직 어린 자식을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었겠어요. 다행히 아들은 머지않아 정신을 차리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결국 자기도 현실을 깨달았던 거겠죠. 하지만 그동안 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었고 덕분에 아들은 뒤늦은 졸업에 쫓겨 30이 다 되어서야 첫 직장을 가지게 됐습니다. 큰애가 그러는 동안 혼자서도 잘 하던 딸아이는 그 사이 회사도 열심히 다녔고 직장 다니면서 벌었던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부모 도움 없이 시집도 잘 갔어요. 하지만 늦은 나이에 취업한 아들은 결혼도 꽤 늦은 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자식 모두 결혼시켜놓고 남편 고향에 내려가 새 출발을 하려 했었지만 아들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저희의 계획도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도 나이 먹었고 아들도 나이를 먹었고요. 아들은 30 중반이 넘도록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더니 어느 날 아주 갑작스럽게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누군가를 데려왔다는 소식에 기쁘기는 했지만 혼전 임신이라는 얘기에는 좋아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도 남의 귀한 딸 임신시켜서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는 군말 없이 허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뭘 재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서둘러 아이들 결혼을 시켰죠. 배부르기 전에 결혼시키려다 보니 빼먹은 것도 많고 건너뛴 것도 참 많네요. 게다가 지 혼자 결혼 준비 다 했던 딸아이와 달리 큰애는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바랬었습니다. 애 키우려면 집은 있어야겠으니 어쩌겠어요. 우리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는데 결국 전 재산을 털어주다시피 해서 아들 집을 도와줬습니다. 사정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딸아이에게 참 많이 미안했어요. 자기 결혼할 때는 냉장고 하나 사주고 오빠 결혼할 때는 집 살 돈 해줬다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딸애는 기분 나쁜 내색 한번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딸아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것이 참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연년생이라 두 아이를 같이 키우는 바람에 그만큼 막내 대우를 못해줬던 것 같기도 하고 알아서 잘하는 모습을 보며 은근히 믿고 맡겼던 것 같네요. 해준 것 없이도 알아서 잘 사는 딸아이만큼 큰애도 알아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문제더라고요. 사고 쳐서 임신한 탓에 애정이 없이 회사를 관두게 됐던 며느리는 갓난아이 낳아두고 일을 나가겠다며 제게 육아를 부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때는 남편이 아파서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남편 때문에 못 도와주겠다 했는데도 몇 번이고 찾아와서는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제가 같이 벌어야 지호 아빠도 숨통이 트이죠. 어머니가 저희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아유, 나도 사정이 있잖니. 내가 지금 혼자 노는 것도 아니고 네 시아버지 저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애까지 돌보겠어. 자꾸 부탁하는 며느리에게 저는 미안한 마음만 깊어졌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일찍 부모를 잃어 친정이 없는 탓에 저 말고는 어디 부탁할 곳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아쉬운 소리하며 사정하는 그 속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도 저도 쉽지는 않았지만 손자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여 도와주고도 결국 좋은 소리는 못 들었어요.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하는 바람에 억울했던 적도 많고 괜히 미안하고 죄스러웠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애가 어제 밤새 설사를 하던데 대체 뭘 먹이신 거예요? 혹시 귀찮다고 찬우유 먹이신 거 아니에요? 뭐 잘못 먹이신 거 없으세요? 아니,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했지. 평소랑 별 다를 것도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러지? 아유, 미안하다. 그냥 제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딸애가 그 꼴을 보고 말았고 그 일은 결국 자식들 간의 싸움으로 번졌어요. 그동안 소란 한 번 없던 집안에 큰 소란이 벌어졌네요. 옳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아버지 아프신 와중에 정신없는 우리 엄마한테 애를 맡길 생각을 해? 그래 놓고 별 잔소리를 다 하고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럴 거면 일을 그만두던가 사람을 구해. 괜히 불쌍한 우리 부모님 괴롭히지 말고. 솔직히 딸애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은 그 일로 결국 지 동생과 싸우더군요. 너도 자식 키워봤으면 알 텐데 왜 다들 괜히 불쌍한지 와이프만 괴롭히냐고 말이죠. 그 말 듣고 딸아이는 더 화가 나서 난리를 쳤고 덕분에 아이 봐주는 일은 지들 알아서 하기로 하고 갔네요. 그 상황에 저도 참 당황스럽고 내가 더 참고 잘했어야 하는데 이를 키웠구나 싶어서 괜히 자식들한테 미안했습니다. 결국 아이 맡길 곳 없던 며느리는 일을 관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게 됐고 저는 그 뒤로 남편을 챙기다가 결국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었죠. 남편이 죽은 뒤에 며느리는 이때다 싶어 하며 제게 아이를 돌봐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알아서 거절했어요. 그땐 손자고 자식이고 제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 돌보느라 심신이 지쳤던 저는 뭔가 느끼고 누굴 챙길 새가 없었어요. 그런 제게 며느리는 너무하다며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남편 혼자 벌어서 못 산다며 자기 아이 봐주지 않는 저를 무정한 할머니라 하더니 그러던 며느리는 그 사이 둘째를 낳았네요. 혹시나 내가 낳지 말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건지 7개월 만삭이 다 되어서야 말을 하더라고요. 말로는 자기도 그때까지 몰랐다는데 어떻게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 가지고도 맡아달라니 뭐라니 나를 괴롭히더니 대체 무슨 용기로 둘째까지 낳았나 싶지만 지들이 낳고 싶어서 낳겠다는데 제가 무슨 수로 말리겠나요? 결국 며느리는 아들 둘을 기르며 그 뒤로 쭉 전업주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외벌이 하는 아들이 힘들겠지만 자기들 선택인데 어쩌겠나요? 저도 미안하기는 했지만 살아야 했기에 애써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는 돈을 달라고 하네요. 어머니, 애들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옆에서 보는 제가 다 힘들어요. 아니, 왜 그러냐? 진욱이한테 무슨 일 있니? 갑자기 왜 울고 그래? 애들 아빠가 회사 때문에 많이 힘들대요. 늦은 나이에 회사 들어가서 자기보다 나이 적은 상사한테 구박당하지. 밑에 한참 어린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지. 집에 애는 둘인데 혼자 외벌이 하려니까 몸이 나만 나겠냐고요. 그래도 어쩌겠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어머니, 섭섭하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도와줘야죠. 아니, 내가 뭐 도와줄 게 있다고. 뭐, 또 애 봐달라. 그거니? 그건 바라지도 않아요. 솔직히 저도 그만큼 거절당했으면 염치가 있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이참에 애들 아빠 사업을 시켜볼까 싶어서요. 어머니 시골 땅 파셔서 저희 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유산 미리 물려준다는 셈치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솔직히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지들 급하게 결혼시킨다고 전 재산 다 갖다 주다시피 했는데 이제 와서 뭘 또 도와달라뇨. 그래도 덕분에 내가 돈 없는 건 지들도 잘 알고 있는지 이제는 하나 있는 그 시골 땅 팔아서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네요. 참 기가 막히면서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자식이 힘든 걸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이라니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우유부단한 우리 아들은 사업을 할 만한 그릇은 아니었어요. 아유, 진욱이가 무슨 사업이니? 걔는 다른 건 몰라도 사업 같은 건 할 만한 애는 아니야. 너도 살아봤으니 걔 성격 어떤지 알면서 그러니. 그러다가 정말 잘못되면 그때는 내가 너 도와줄 수도 없고 그 나이에 취업하기도 어렵고 안 된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회사에 끝까지 붙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회사야 다들 어렵고 힘든 건데 그럴 때 네가 진욱이한테 힘이 되어줘야지. 결국 저는 며느리를 그대로 돌려보냈고 며느리는 섭섭해하면서도 별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그날 별 얘기 없이 돌아가기에 그 얘기는 없는 일이 된 줄 알았고 아들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쯤 저는 아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우리 식구 좀 살려줘요. 다짜고짜 살려달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남편처럼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거든요. 아니, 진우가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한테 말해봐 어서. 엄마, 나 쫄딱 망했어. 이제 어떡해? 우리 식구 이제 갈 곳도 없고 당장 쫓겨나게 생겼어. 글쎄, 내가 사업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애들이 기어이 일을 벌렸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는 아들 녀석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일을 벌인 건지 잘 다니던 회사는 진작에 때려치고 나왔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다가 사업을 벌였다네요. 근데 해본 적 없는 일이 어떻게 잘 될 리가 있겠어요. 대체 무슨 사업을 한 건지 시작하자마자 쫄딱 망하고 집까지 넘어가는 바람에 당장에 오갈 곳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우리 애들이라도 좀 도와줘요, 엄마. 당장 갈 곳이 없다는데 어쩌겠나요? 게다가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쳐서 그 사단이 벌어졌다는데 저는 며느리와 어린 손자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사실 며느리 볼 면목이 없었죠. 결국 그 뒤로 아들 식구들은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됐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딸아이에게 그 상황을 말하지를 못했어요. 딸이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아들이나 딸이나 서로를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숨기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여기저기 나다니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딸아이에게 비밀을 만들었네요. 오갈 곳 없다니 받아주기는 했습니다만 당장 일도 그만두고 돈 한 푼 없다는 아들이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가장이라면 그런 순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알아보던 일용직 일자리라도 알아볼 거라 생각했던 아들은 웬일인지 집 밖을 나가지도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을 안 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아들은 사업 실패와 그 상황이 견디기가 힘들었던 건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생겼다며 당장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다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린애 둘을 기르는 며느리가 나가서 일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겠다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어쩌다 보니 제가 아들 식구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은 연금 나오는 것 받아서 혼자 넉넉히 지냈는데 이제 먹여야 할 입이 넷이 늘어버리니 그것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꾸려갈 수가 없었네요.
게다가 먹기는 얼마나 먹고 여기저기 돈 나갈 일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저한테 바라는 며느리를 보면서도 저는 내 아들 탓이라 미안한 마음에 거절할 이유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가서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애들한테 걱정시킬까 싶어서 몰래 말이에요. 사실 그 나이에 일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칠순잔치 할 노인한테 누가 쉽게 일자리를 주겠어요. 여기저기 다녀보고 면도 많이 구겨봤지만 다들 저를 짠하게만 볼 뿐 일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운이 좋게 청소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저는 그렇게 출장 청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도우미라고 한다는데 사실 하는 일은 옛날에 해봤던 파출부 일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돈 한 푼 없을 아들 내외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몸살을 해가며 고생을 해서 겨우 200만 원 돈이었지만 그래도 애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아들이 엄마를 봐서라도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섰으면 싶었고 며느리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매달 일을 나가면서 돈을 쥐어줬더니 애들은 내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어머니, 매달 조금씩 이렇게 주지 마시고 차라리 시골 땅 팔아서 도와주세요. 저희 언제까지 어머니 집에 얹혀서 이렇게 살아요. 솔직히 어머니도 저희랑 지내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다시 일어서야 어머니도 마음 편하시잖아요. 아유, 그렇다고 그 땅을 어떻게 건드리니? 애초에 그 땅은 팔 생각도 없고 니들 몫도 아니다. 자식이 둘인데 니들한테 달라는 얘기냐? 어머니, 아가씨는 살만하잖아요. 차라리 지금 아들 도와주셔서 아들 덕 보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경험이 모자라서 일이 이렇게 되었지만 다음번에는 잘 할 거예요. 애들 아빠 머리 좋은 거 아시잖아요. 솔직히 저번에도 어머니가 도와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며느리가 아무리 섭섭하니 속상하니 말을 해도 저는 시골 땅을 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내가 4살 깎아 먹으면서 나가서 돈 벌어서 도와주는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땅은 우리 남편의 마지막 유산인데 그걸 어떻게 아들에게 홀랑 줄 수가 있겠어요. 주더라도 자식 둘에게 공평히 나눠야 맞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집 딸을 생각해서라도 그건 안 되겠다 얘기를 했더니 왜 매번 그렇게 딸만 챙기냐면서 또 섭섭하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나한테 뭐 해준 것 없어도 섭섭하다는 소리 한 번 안 했는데 애들은 왜 맨날 나한테 섭섭하기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어쩌겠나요? 자식 잘못 둔 내 팔자다 싶어서 그렇게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하는 것은 그것 말고도 많았습니다. 여태 혼자가 익숙해졌는데 이제 와서 아들 식구들이랑 한 집 살려니 저는 편했겠나요. 게다가 며느리랑 살림을 공유하려니 이것저것 안 맞는 것도 많고 툴툴거리는 며느리 때문에 저도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였던 건지 저는 언젠가부터 자꾸 환청을 듣고 건망증도 점점 심해지는 듯 했어요. 예, 내가 여기 놔둔 내 팔찌 못 봤니? 내가 분명히 여기 놔뒀는데 말이야. 혹시 애들이 만진 건 아니니? 어머니, 애들은 지금 자고 있어요. 어머니가 잘못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요즘 자주 깜빡하세요. 아유, 그런가 봐. 내가 요즘 정신이 없나 보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크고 작은 물건들이 없어지고 엉뚱한 곳에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못 들었다는데 저만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밤중에 자꾸만 잠을 깨우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내면 병원에 가보자고 하는 탓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 소가리만 하고 있었죠.
이러다 정말 내가 치매라도 오는 건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다고 혼자 병원을 가려니 무섭고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생각하며 혼자서 정신을 바짝 차리려 노력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 나 혼자 그러면 모르겠지만 괜히 남의 집 가서 일해주다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불안에 떨던 저는 여느 때처럼 일을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지만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평소처럼 도구를 챙겨서 고객님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려 화장도 곱게 하고 회사에서 주는 유니폼 차려입고 고객님 집으로 도착했죠. 비싸 보이는 큰 집에서 우리 며느리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제가 눈썰미도 좋은 편이라 한번 본 얼굴도 곧잘 기억을 하는 편인데 가물가물한 기억에 저는 혹시 또 내 기억에 문제가 생겼나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서야 누군지 기억이 나더군요. 사실 그 여자 얼굴은 제가 사진으로 참 많이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심심할 때마다 보여주면서 부잣집 사모님 친구라며 그렇게 자랑을 했었거든요. 자기 제일로 친한 친구인데 부자 시댁 만나서 얼마나 호강하고 사는지 모른다고 그 친구 사는 모습을 매일같이 보여주곤 했었죠. 아마 저더러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행동 같아서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도 매일같이 보여주는 탓에 저도 모르게 그 얼굴이 기억에 남았네요. 한쪽 입꼬리에 점이 탁 있는 덕에 얼굴이 더 인상 깊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며느리 친구 집이라니 저는 괜히 불편한 겁니다. 며느리 말대로 자기 친구는 부자 시댁 만나서 이런 좋은 집 살면서 사람 부리면서 사는데 우리 며느리는 시댁 잘못 만나서 누려보는 것도 없다니 좀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사업 말아먹고 그 지경인데 그런 중에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 집 청소하러 갔다는 걸 알면 우리 며느리 면이 어떨까 싶었습니다. 내 면은 둘째치고 며느리 체면이 더 걱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괜한 일이라도 만들까 싶어서 제 정체를 숨기고 조심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며느리 친구가 바빠서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와중에 거실에서 며느리 친구가 누구와 통화를 하더군요. 스피커폰인지 상대쪽 소리도 잘 들리는데 왠지 목소리가 익숙한 겁니다. 그 친구가 부르는 이름을 들으니 우리 며느리랑 통화를 하는 게 확실했어요. 하필 또 왜 내가 있을 때 둘이 통화를 하는 건지 저는 혹시라도 내 정체를 알아차릴까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설마 시엄마가 자기 집에 와서 일할 줄은 몰랐던 건지 별 생각 없이 며느리와 통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도 평소 같으면 고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 일부러 귀를 닫고는 했는데 알아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자꾸만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뭔가 심상치가 않아 보였습니다. 어머, 그래서 너 지금 너희 시댁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 벌써 몇 달 됐어. 내 팔자가 이게 뭔지. 너는 좋은 시댁 만나서 그러고 사는데 나는 이러고 산다. 언제는 앞으로 팔자 필 거라면서 좋아하더니 왜? 계획대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들어왔지. 아니, 시엄마 만만한 줄 알았더니 은근히 고집이 세. 아들 하나 살려달라 그러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절대로 돈 못 보낸다고 배짱이라니깐? 진짜 엄마 맞나 싶어. 그 집 동생도 있다며.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한테 다 주면 그 집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몰래 해달라는 건데 그게 안 통하는 거야. 아들이라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았더니 딸도 자식이라 이건지 하여간에 그 집 식구들 다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그래도 걱정 마. 아들이 사업 망하고 병났다고 집에 죽치고 있는데 자기도 뭐 얼마나 오래 버티겠어. 얼마 안 남았다고 본다. 그래도 안 꺾이던 고집이 이제 와서 꺾이겠어? 너도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지. 야, 그 시골 땅이 얼만 줄은 알고 하는 소리야?
거기 리조트 들어온다고 올라서 완전 대박이야. 그러니까 더 오르기 전에 우리가 받아 놔야지. 괜히 미운 시누이랑 나눌 일 있니? 무슨 방법은 있어서 그래? 있긴 있지. 처음엔 불쌍한 척 하면서 알아서 주게 할 생각이었는데, 뭐 그게 안 통하면 아예 병원으로 보내버릴까 싶기도 해. 그래서 요즘 일부러 물건도 여기저기 없애고 막 이상한 소리 내거든. 환청인 것처럼. 자꾸 안 들리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모르는 척 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요즘 자기 치매인가 싶어서 아주 환장해. 진짜? 야, 그러다가 들키는 거 아니야? 녹음이라도 하면 어쩌게? 진짜로 니네 시엄마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들키면 끝장이지. 근데 어떻게 들키냐? 아들이랑 며느리랑 입을 맞추는데 절대 몰라. 그리고 녹음도 할 줄 모를걸? 걱정 안 해도 돼. 며느리와 그 친구의 통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모르는 척 듣고 있던 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제가 겪었던 건망증과 환청들이 모두 아들과 며느리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이상하다 할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합심해서 저를 걱정하더니 그게 다 이것들이 짜고 버린 일이었어요. 내가 미쳐버리게 하던가 미친 것 같이 만들어서 보내버리던가 그러려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아무 말 못했던 것은 다 내 아들 탓이라는 죄책감 때문이었는데 알고 보니 집을 말아먹은 것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더라고요. 무슨 잘못된 투자에 빠져서 집까지 홀랑 날려먹은 바람에 우리 아들이 며느리 감싼다고 자기 탓이라며 내 도움을 바라고 온 겁니다. 사실 그것도 모르고 여태 며느리한테 아무 말 못하고 돈까지 갖다 줬는데 말이에요. 여자의 정신이 나간 아들놈은 지 엄마 등쳐먹을 생각으로 지 마누라랑 합을 맞췄네요. 아들 식구들 살려보겠다고 험한 일 마다 안고 다녔던 저는 하필 그 자리에서 아들 며느리의 계략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아들에 대한 배신과 인간 같지 않은 그 며느리라는 아이에 대한 분노에 치가 떨려왔습니다.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하늘의 도움인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딸에게 숨겨왔던 비밀을 그날의 진실과 함께 모두 털어놨죠. 옳게 그 여자 그럴 줄 알았어. 돈 할 때부터 이상하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오빠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했잖아. 오빠 결혼하고부터 이상하다고.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애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는데 모른 척 하겠니? 그래, 엄마 마음은 알아. 근데 그래도 엄마 그 나이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차라리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속상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차마 그 얼굴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아들, 딸 둘 다 부족함 없이 잘 해주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늘 모자란 자식에게 손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더욱 알아서 잘 커준 딸에게 미안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내가 아쉬울 때는 딸의 도움을 받게 되네요. 염치가 없지만 이제 자식은 딸아이 하나뿐이란 생각에 저는 결국 딸아이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그날로 저희 집으로 들어가 지 오빠와 올케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물론 아들놈도 순순히 가만히 있지는 않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더러 나가래 말해 하냐? 너는 동생이 돼서 네 오빠랑 조카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랑 우리 사이의 일을 왜 네가 들쑤셔? 다 알고 봤는데도 어쩜 그렇게 뻔뻔해? 오빠, 내가 너를 오빠로 가족으로 생각한 건 결혼 전까지였어. 내가 너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분명히 말했지. 사고 쳐서 자기 가정 꾸렸으면 알아서 책임지고 괜히 부모님한테 걱정시키지 말라고. 나도 봐주는 건 여기까지야. 당장 안 나가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니까 빨리 나가!
딸아이가 난리치는 통에 결국 아들 내외가 집을 나가기는 했지만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는 벼랑 끝에 몰린 아들놈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법적인 문제를 위해서 저의 성년 후견인을 자처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올케랑 오빠가 엄마 정신 이상하다면서 몰아갈지도 몰라. 그러면 엄마 의사 없이도 엄마 재산 처리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 후견인이 돼서 엄마 재산을 지켜야 해. 엄마, 나는 믿지? 내가 엄마 끝까지 지켜줄게. 나는 시골 땅이고 돈이고 없어도 돼. 나한테 하나도 안 줘도 되니까 엄마는 엄마 거 지켜. 그렇게 저는 제 딸을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시골 땅의 명의를 딸에게 넘겼습니다. 애초에 자식들에게 주려던 땅이었으니 이제 유일한 제 자식인 딸에게 주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놈이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와 딸을 고소하겠다면서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지 애미도 못 알아보고 지 마누라 말만 듣고 패악을 부리는 아들을 보며 저는 인생을 헛살았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긴 소송을 시작했어요. 소송이 쉬운 것도 아니고 돈도 시간도 많이 들었기에 제가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럴 때 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딸아이는 자기 사비를 털어서 변호사를 구해 저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지 오빠랑 싸우면서 끝까지 저를 지켜줬고 애미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오빠와 올케로부터 엄마를 지켜냈습니다. 제가 그날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던 내용을 녹음해뒀던 게 나름 도움이 됐네요. 녹음하는 것도 다 딸아이가 가르쳐줬던 거였는데 이번에도 딸 덕분이다 싶어요. 결국 소송은 저희가 이겼어요. 소송은 무사히 끝났고 앞으로 아들과 볼 일은 없게 됐지만 그래도 부모인 제 속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딸은 속상해하는 제게 앞으로 자기가 오빠 목까지 잘하겠다고 저를 달래줬지만 저는 제 손으로 천륜을 끄는 사실과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에 하루하루 힘이 드네요. 딸에게도 그런 꼴을 보여서 미안하고요. 그래도 목숨은 건져서 다행이라 해야 할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제 남은 목숨 딸에게 못해준 것 해주면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제 자식은 하나다 생각하고 살려고요. 혹시 저같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이 어디 또 계실지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사는 것을 보시며 여러분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